안녕하세요. ISMSP 윤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2024년 출간되는 ISMSP 실전 모의고사 샘플 테스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라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문제를 푸시고 강의를 보시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맛보기 삼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죠. 1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가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유효기간제, 이거를 이제 장기 미접속이라고 하죠. 장기 미접속 같은 경우는 1년의 기간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1년의 기간이 됐을 때 이제 파기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럴 때 파기되는 사실, 어, 만료일, 그리고 파기되는 항목, 사만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폐기가 된 거죠.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유효기간제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한 겁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본인의 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미사용으로 뭐 휴면 회원으로 됐다거나 삭제가 됐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잘못된 거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회원과 휴면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정책으로 전환 시 당초 회원 가입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내용과 현재 서비스 간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거는 뭐 휴면 회원과 관계없이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죠.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휴면 정책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입자의 동의를 여기 받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원래 어, 이 휴면 정책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 휴면 이용자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파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동의를 받는 거죠. 종전 유효기간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일반 회원 데이터베이스, DB에 통합 관리하려는 사항은 개인정보 정책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가 있는 이제 일반 회원 DB겠죠? 그리고 파기했을 때 보통 이제 해지 DB, 뭐 휴면 이용자 DB, 뭐 부르는 건 많습니다. 휴면 회원 DB. 그래서 일부 연결값, 뭐 아이디나 이런 것만 놔두고 여기에 휴면 회원 DB의 개인정보를 두죠. 이거를 이제 통합 관리를 하면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유효기간제 때문에 내 개인정보 파기됐겠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라이브 회원으로 된다면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필요하죠. 라 휴면 상태 해지 안내 예시인데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휴면 정책이 폐지되어 고객님의 휴면 상태가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다에 해당할 때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대 5,000원 상당의 적립금과 10% 할인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갑자기 이게 휴먼 회원에서 이게 광고가 됐네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음, 위와 같은 예시로 휴면 상태 해지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적절하지 않겠죠? 사실 이게, 어, 어떻게 하면 광고성 메시지와 우리가 이제 광고 외 비광고 메시지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발신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법 50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여기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거고 틀린 거 맞는 거 체크를 해야죠.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먼회원의 개인정보를 통합시 반드시 휴대전화 인증으로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만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전자우편이나 다양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맞는 거, 틀린 거죠.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입니다. 여기 이제 참고 자료로 됐던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꼭 확인하세요. 자율적 휴면 정책 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제도, 유효기간제가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면 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 특성에 맞게 휴면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이 1년이면 특성에 맞게 6개월, 1년, 2년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아예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평생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서비스 회원 탈퇴 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와 통합 관리하되 휴면 고객의 특성에 맞게 안전조치 방안을 보완한다. 개인정보 휴면 정책이 변경된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종전 유효기간제에 따라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일반 회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DB와 통합 관리하려는 사항은 개인정보 정책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정보 주체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일단 뭐 고지를 해달라는 거죠. 뭐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보 주체에게 알릴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인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알리고 정보 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 유의할 점은 정책 변경 사항 안내를 마케팅 또는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판매 권유, 별도 동의, 정보통신망법,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좋은 사례. 2023년 9월 15일 날 개정돼서 휴먼 정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내용. 휴면으로 분류되었던 회원 계정은 몇 월 며칠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제기, 고객센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례가 아까 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죠. 일반 회원과 휴면 회원 데이터베이스 통합 정책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당초 회원 가입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내용과 현재의 서비스 내용 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휴면 회원과 휴면 정책과 무관하게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다시 동의를 받는 거죠. 두 번째, 마케팅을 위한 홍보를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신 동의,
공소성 정보 수신 동의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약관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약관의 유효기간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유효기간제에 관련돼서 뭐 마일리지라던가 뭐 기존에 있던 무슨 뭐 쿠폰이나 상품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 삭제되었는지 그런 뭐 기간이나 주기나 뭐 조건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죠. 셋째, 국세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경우 분리보관 의무는 유효기간제와 별개의 의무사항이므로 계속하여 분리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원래 이거는 뭐 보관하는 것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면 정책 변경과 별개이다. 넷째, 분리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통합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면 상태였던 고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절차, 휴대전화 본인 확인, 뭐 전자우편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까 휴대전화만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참고로 웹사이트 회원 탈퇴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privacy.go.kr을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유효기간제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 또는 분리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서비스 특성에 맞게 스스로 안전한 휴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사례. 코로나19에서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서 개인정보가 파기돼서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이 발생한 경우죠. 1번에 좀 자세히 보려고 길게 했습니다. 2번. CC 쇼핑몰은 회원수 200만 명을 보유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2024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ISMS-P 인증심사 중에 있다. 다음 조직도와 위원회 안건, 심사원과 담당자,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 보아 결함 항목으로 적자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2개짜리 문제네요. 일단 조직도를 봐야죠. 대충 대표이사가 있고 경영본부, 영업본부, 운영본부, 개발본부가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가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됐죠. 그리고 지금 CISO랑 CPO가 지금 표시가 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보면 조직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4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별 각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현재 운영본부장님이 CISO와 CIO를 겸직하고 계시며 경영본부장님이 CPO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CISO, CIO, 경영본부가 CPO.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정보보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계신가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결정 등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됩니다. 조직도상에서 정보보호 관련 부서가 없는데 어느 팀이 담당하고 있나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전에는 정보보호팀이 경영 지원 본부 내에 여기 뭐 따로 존재를 했으나 현재는 예산 등의 이유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영지원팀 내부 인원들이 정보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예산 등의 삭감, 이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자원할당. 위원회는 CISO인 운영본부장님을 포함하여 감사실장, 경영본부장, 개발본부장, 영업 1팀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팀장이 나왔어요. 영업 1팀. 그리고 영업본부장은 없네요. 이거 하면은 위원회 관련된 거니까 조직 구성 결함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구성원들이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정보보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급 한 분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생소한 분들이어서 하반기에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시킬 예정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 이것도 사실 조직 구성에 포함되는 거죠. 실무 조직. 영업 1팀의 1팀 팀장님이 영업 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결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영업 본부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워낙 업무상 출장이 많아 내부 업무 처리를 영업 1팀장님이 도맡아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음, 사실 영업 본부장님이 CISO, CPO가 아니긴 하죠. 그러면 위원회 그걸로 해야지 뭐 CISO나 CPO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 2024년 1월 달에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뭐 작년에 된 거죠. 올해 거를 하기는 어렵겠죠. 작년에 개최가 됐고 여기에 참석에 영업 1팀 팀장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주체는 운영본부장이 CISO니까 했네요. 그리고 안건, 개보법, 변경 개정, 시스템 이중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큰 거 많이 하네요. 위험평가 결과, ERP 고도화 방안. 회의록에서 위험평가 관련 논의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네요. 네, 지난 5월 관리체계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DOA를, 디그리 오브 어슈어런스죠? 수용 가능 위험, 7로 설정하여 DOA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평가 결과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제 시스템 실사간 확인된 사항으로 작년 9월경 이용자 구매 동향 분석용 DB가 신규 도입된 걸로 확인했는데요. 위험평가 따로 진행하셨나요? 아닙니다. 23년 위험평가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24년도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3년에 5월 달에 위험평가를 했고 9월 달에 이 분석용 DB가 구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위험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 또 이 시점에 한번 또 해야 되겠죠. 뭐 보안성 심의를 한다던가 위험평가를 별도로 한다던가.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중요도를 따지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세모이죠. 그러면 이제 1점, 2.4 보호대책 선정. 이 부분은 전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하나 더 고르자면 최고 책임자의 지정이 있는데 경영본부가 CISO와 CPO를 본부장이 CPO였죠? 운영본부장이 CISO랑 CIO를 겸하고 있으면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 보안 통제를 하는 걸로 결함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겸직 제한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겸직 제한 기업이면 이게 자산이 5조이거나 아니면 자산이 5천억에서 상장 기업이겠죠. 여기서 ISMS 의무 대상자. 그런데 이제 ISMS 의무 대상자는 해당이 되는데 자산은 지금 모르잖아요. 자산 정보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4번도 애매하긴 하지만 음, 원칙적으로는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CIS와 CIO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1, 2, 4는 뜬금없는 거죠. 인터뷰 내용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조직 구성 관련된 거죠.
위원회 구성원으로 영업 1팀장이 정결권,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잖아. 의사결정권자로 보기 어렵다. 사실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임원이나 뭐 개인정보를 다 다루고 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 참석은 안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영업본부에 일어날 그런 뭐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문제 이런 걸 보면 조직 구성 결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번에 내부 사정의 이유로 예산 삭감, 정보보호팀이 경영지원팀에 포함돼서 이거는 뭐 자원할당의 대표적인 경우죠. 4번에 23년 위험평가 이후 분석용 데이터베이스가 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어, 연일의 진행 이외에도 신규 시스템 도입,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신규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 뭐 검토, 심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음, 충분히 결함 항목으로는 도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맞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내용으로 묶인 것을 고르시오. 사실 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제도가 작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좀 뎁스가 있게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보험, 공제 가입이 아닌 준비금만 적립하여도 된다.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해서 전년도 매출액 5천만 원,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모두 갖춘이잖아요. 엔드 조건으로 이용자 수 1,000명, 1만 명도 아니라 1,000명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5호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A 업체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엔드 조건이죠? 이용자 수도 봐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고, 가는 맞은 거고, 다. 이용자 수가 120만 명이고 매출액이 80억 원인 비업체는 3억 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뭐, 이 이제 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용자 수가 12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0만 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80억 원. 여기죠. 그러면 5억 원이 최소이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라번에 이용자 수가 15만 명 이상이고, 여기고, 매출액이 1억 원. 여기죠. 인 업체는, C 업체는 2억 원의 준비금을 적립하였다.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2억 원을 한 거는 뭐 잘한 거죠.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시정조치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나,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액수까지 외우면 좋겠죠. 요즘에 뭐 사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 액수가 시험에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들면 음, 그 액수까지 외우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외워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음,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럴 때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외우는 방법을 정하기에는 복잡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도 매 5천, 자 1천, 매출액 5천, 이용자 수 1천만 명이 아니죠. 1천 명입니다. 이게 모두 갖춘 엔드 조건. 그래서 최저 5천만 원부터 최고 10억 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징이 이 800억 원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점이고 50억 원이 하나의 기준점이고 5천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0만 명, 10만 명, 1천 명 이 기준점을 가지고 1, 10, 100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1천, 10만, 100만. 그리고 이것도 5천, 50억, 800억 이걸 가지고 굳이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5천, 512, 125, 250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참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4번에 2.1.2 조직의 유지관리 인증기준에 대한 주요 확인사항과 결합 내용과의 연결이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두 개짜리 문제고요. 인증기준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주요 확인사항.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2.1.3의 이 부분이죠. 그리고 4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자원 할당에 관련된 부분이죠. 1.1.6 이쪽이죠. 그리고 답번에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 있죠. 1.1.3 조직 구성이고요. 라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이게 조직의 유지 관리죠. 어, 여기 있죠. 마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맞죠? 2.1.2. 바번에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 업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에 대한 심사,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여기 있죠. 자원 할당 1.1.6이고요. 결합 내용 A.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 처리 부서,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 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조직 구성이죠? 여기 1.1.3이고요. B의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의 정보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담당자 역할과 책임, 운영 현황, 조직의 유지 관리죠. 여기 있는 거죠? 네. 2.1.2고요. 그리고 C번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뭐 정보보호 관련 또는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이게 자원 할당 결함인 거죠. 여기 이쪽에. 그리고 D번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게 조직의 유지 관리죠. 이 뒤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방금 이게 아니었나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에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예. 그리고 2번에 정보자산별 담당자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 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정보자산의 담당자,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식별하지 않은 경우. 정보자산 관리죠? 여기 2.1.3. 내부 지침에 아까 이 KPI 관련된 거 있었죠? 2.1.2. 그래서 2.1.2인 거 고르는 게, 마, 그리고 B, D, F. 얘네들로만 된 거죠? 가는 아니고, 그리고 뭐, 가나도 아니고, 맞고요. 그리고, B, F. 맞죠? 답이고요. 맞고, D, D도 맞죠? 바는 아니죠. B는 맞고, F는 맞지만,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 4번.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인증기준 키워드 이렇게 한 줄 정리, 확인하시면, 되겠죠. 5번에, 우리나라 전체 전산망과 자동화는 전 세계 선두를 다투는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보 시스템 환경 이면에는 해당 전산망의 장애나 해킹 등이 발생하게 되면 위험이 빠르게 전파되게 되며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전염되게 된다. 최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민센터의 납부 업무, 공공민원, 부동산 처리 업무 등 국민의 일상에 광범위한 단시간에 영향을 줘 파장이 컸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옳은 거죠. 1번. 관리 실태 평가 순서는 기관 자체 항목 선정, 자체 평가, 본평가, 재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기관 자체 항목 선정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실태 평가 시행 전에 공지를 하고요. 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 항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체 평가를 하는 거라서 이 평가 항목은 기관이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연구 분야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분평가, 재평가 실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시에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를 참여한다고 합니다. 평가 후에는 기관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국정원에서는 이의 신청이 정당한지 검증 후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 재평가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세 번째,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결정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틀린 거고요. 4번에 195개의 기관, 21년 기준 연 2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게 아니라 연 1회 평가를 합니다. 여기 그건 나오진 않았네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것도 틀린 거고요. 각 기관의 방어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통해 수준을 평가한다. 방어막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이게 실태평가죠. 보안 진단은 방어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거. 보안 진단과 실태평가 둘 다 설명한 글이고요. 근데 이제 연 1회라는 게 틀린 거죠.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5번에 국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는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국가보안센터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ISMS-P와 관련된 문제냐? 그러면 이제 유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ISMS-P가 있고, 이 정보보안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실태평가나, 다른 것들이, 마이데이터나, 정보보호 공시제도나, 다른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펴볼 만한, 문제죠.
사실 저도 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적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정원에서 보안 진단과 관리 실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진단을 실시해서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 대해 사이버 공격,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 2회니까 틀렸던 거죠. 그래서 보안 진단은 현장 점검과 원격 점검, 융합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점검은 전문 요원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보안 장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보호, 시스템 접근 통제 등 보안 체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 외부 접점을 통한 내부망으로의 침투 가능성, 비인가에 의한 시스템 무단 접속, 주요 데이터 유출 위험성을 중점 점검합니다. 아울러 원격 점검은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원격지에서 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제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 탈취, 데이터 절취 등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의 공격을 실시하여 취약 요인을 확인합니다. 현황 분석, 취약점 진단, 결과 분석, 보안 대책 수립 공고. 일반적인 컨설팅 프로세스죠. 이 뒤에 이제 카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절차가 기관 자체 평가. 아까 있었죠. 현장 실사. 국정원에서 한 거고요. 추가 증빙 이의 신청. 이의 신청하면 정당하면 재평가한다고 했죠. 평가 결과 검토 확인하고요. 평가 결과 통보를 합니다. 평가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평가 치료를 참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가 항목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국가정보원은 기관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자체 평가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때 검증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 출사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대상 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 결과를 자체 정보보안 수립,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합니다. 평가 결과는 국가 공공기관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행정안정부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보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였죠.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드러난 보안 취약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반영하는 한편 다음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시 개선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보는 거죠. 주무관님, 사이버 안보 관련 또 뭐가 있나요?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센터에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평가를 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가정보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도 있었군요.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당되겠죠? 어떤 평가 항목이 있을까요? 195개 기관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대요. 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항목 공지, 평가를 실시를 한다.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시행 전에 평가할 항목 절차 시기를 공공기관에 공지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자체 평가 후 국가정보원에서 본평가를 실시합니다. 본평가 및 재평가 실시,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시 아까 학, 연, 연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했죠. 평가 후 기관에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정보원에서 기관의 이의 신청이 정당한지 검증 후 이의 신청
한 내용을 재평가해서 최종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를 하고요. 플러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합니다. 보안진단, 각 기관이 방어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것, 실태평가는 방어막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 기관 자체 평가, 국가정보원 평가, 이의신청 재평가, 최종평가 확정. 그래서 2023년 아까 193개 기관 관리 실태 평가한 결과입니다. 우수, 기획재정부, 뭐 약간 조금 이쪽에 통보되는 건데 본인의 기관에게 통보되는 거죠. 해양수산부도 우수 등급이고요. 보통은 대부분의 이제 부서 미읍이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국민권익위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위원회 이렇게 돼 있네요. 6번에 다음은 가나다 마켓의 개발 지침 개인정보 조회 화면 및 ISMS-P 인증심사를 신청한 가나다 마켓의 담당자와 심사원 간 인증심사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함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인증 기준을 고르시오. 개발 보안 가이드네요. 보시면 암호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읽기보다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야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 대상, 고유 식별 정보, 인증 정보,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생체 인식 정보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잖아요. 쇼핑몰은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가 있겠죠. 비밀번호 4256, 일방향 암호화 맞고요. 그리고 그 외 개인정보는 AES128, 암호 알고리즘, 다 문제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송할 경우에는 TLS 1.3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해야 한다. 그리고 암호키, 하드코딩 금지. 이런 조항이 있네요. 불가피할 경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시 제한 마스킹,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일관된 표시 제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시 제한 예외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CPO의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이 위에는 CISO 승인. 표시 제한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뷰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픈하신 마케팅 시스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개인화 마케팅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개발은 개발 보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신 거죠. 제출된 정보보호 정책서를 보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AES-1256을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256으로 한 거죠. 128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물론 더 강화된 거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정보보호 정책서를 바탕으로 개발 보안 가이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에 정책서가 개정되었으나 프로젝트 수행 부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암호화 알고리즘이 정책서와 다른 내용으로 정의하여 설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 급히 보완하여 가까스로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일정이 쪼달리긴 하죠. 이번에 개발된 화면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 시연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번호로 고객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본인이 아이디로 마케팅에 접속하여 회원정보 조회 화면을 오픈하였음. 봤더니 회원번호 A001068 성명, 휴대전화, 그리고 결제 계좌. 지금 마스킹이 지금 안 돼 있죠? 마스킹을 표시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마스킹이 아까 안 됐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었죠? CPO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심사원, 개인정보에 대한 표시 제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네요. 저는 책임자여서 표시 제한 예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나 상담원은 표시 제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문서에 그 증적이 있습니다. 표시 제한 예외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신 증적도 제출하셨는지요?
마침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외 출장 중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픈 시 이슈 대응을 위해 표시 제한,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우선 적용을 하고 오픈 이후에 일괄로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음, 다들 예정이 아니라 승인을 받았으면 증적이, 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은 거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전 승인으로 되어 있죠. 마케팅 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스템의 운영은, 마케팅 운영팀 내 자체 인력과 위탁 계약한 수탁사의 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적 취급자로 등록하셨나요? 계정도 개인별로 발급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일단 표시 제한은 응용 프로그램 접근이죠. 이걸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케팅 운영팀 중 기획과 영업 부문 담당자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제외하고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만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계정 승인 절차에 따라 계정을 개인별로 신청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락사의 직원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관리하시나요? 네, 아까 여기서 보시면 개인정보 취급자로 개인정보 이 계정 관련돼서 개인별 계정 이게 발급이 지금 안 된 것 같죠? 마케팅 운영팀 기획과 영업 부문 담당자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서 제외하고 이거는 계정이 없는 거죠. 개인정보 취급하는 분만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지정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계정 승인 절차에 따라 개인별로 계정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군요. 수탁자의 직원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관리하시나요? 수탁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요 직무자 지정 이거 결함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계정도 수탁사용 계정은 미리 선발급하여 수탁자 현장 관리자께 제공하면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계정 현황은 필요한 경우 요청하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 요청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계정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계정을 이미 발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정책 수립 관련돼서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옛날 걸로 했죠. 이것도 결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은 뭐 특별하게 무슨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게 보안 요구사항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정책서가 개정이 되면서 임직원에게 공유가 되지 않은 것, 정책 수립 결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함에 있어서 수탁사, 이거 취급자로 관리하자는 거는 2.2.1 주요 직무자 지정 관리 결함이고요. 3번에 가나다 마켓의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개인별로 계정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있으나 수탁자는 미리 계정, 이거는 이제 사용자 계정 관리 결함이죠. 4번에 개인정보 중요정보 표시 제한, 이거는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 결함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에 표시 제한 관련돼서 인지 기준이 삭제가 되면서 이제는 응용 프로그램 접근으로 봐야 되는 거죠. 5번은 보안 요구사항이 정책서를 기반으로 정의되었으나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적절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였으므로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다. 음, 여기서 이 정책서와 다른 부분을 어, 점검을 보완을 해서 뭐 일정을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어, AS 118보다 낮으면 모르겠는데 더 높은 거고 이 정책서를 지금
이게 옛날 건지 지금 최근 건지 모르겠는데, 뭐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어, 좀 나오지는 않아서 이 정책서를 보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까 이런 뭐 표시 제한 조치, 사전 승인 그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7번 ISMS-P 인증심사원과 TT 사이트 B2C 담당자 간의 대화이다. 대화 내용에서 도출 가능한 결합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이용되고 있는 모든 동의서입니다. 확인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22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각각 잘 표시하고 계시네요. 만 14세 미만 아동은 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정을 받지 않는데 가끔 들어오긴 합니다. 저희가 별도의 인증 없이 체크박스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14세인도 본인이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는 체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개인정보 수집 비용 311 결함으로 볼 수가 있죠. 만 14세 미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근데 보면 이제 311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지도 않아서 인증 구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이게? 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보았는데요. 수탁자가 많이 있는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수탁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탁자 점검은 언제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수탁자 변경도 많이 있는 편이라 상반기, 하반기에 각 부서에 확인하여 최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문제가 없죠. 수탁자가 수가 많긴 한데 혹시 재위탁은 없나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재위탁이 있긴 한데 그게 수탁자 업체에 들어가면 해당 사이트에 그들의 위탁자가 있어 괜찮지 않을까요? 고객도 이 정도는 인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위탁사의 수탁사와 재수탁하는 회사들을 모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죠.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332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상을 할 수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고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개죠? 네, 확인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수가 많을 수 있겠지만 모두 열거해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팝업 창처럼 띄우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할 때 어, 재위탁 시 위탁 내용과 수탁자 공개, 재위탁도 공개해야 됩니다.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는 거죠. 홍보 판매 시 위탁할 때는 통지하는 부분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다음 예시 중에 심사원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예시를 고르시오. 1번 일반 민간 기업 A 업체에서 회사 출입 시에 외부인이 1일 출입증을 받게 되는데 명함이 아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는 절차로 출입 절차를 가지고 있어 심사원은 주민등록번호 처리하는 업무이고 변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단순히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죠. 두 번째, 공공기관 비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법령에서 신원 확인 또는 연령 확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근거라고 보고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원 확인, 연령 확인 의무 규정을 근거로 처리할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단순히 신원 확인, 연령 확인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답은 2번이고요. 지금 심사원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예시. 어,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는 맞죠. 세 번째, 민간기업 C업체에서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를 확인하던 중 개인정보 항목 중에 키, 몸무게, 흡연, 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사원은 이에 대해 건강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민감정보 수집 비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314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어, 이거는 음, 단순히 건강정보가 아닌 병명, 장애,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은 민감정보이죠. 근데 이제 키나 몸무게, 이런 시행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민감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노사, 정유, 범건성, 특인 항상 하는 거죠. 노동조합, 사상 신념,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정보, 건강 정보, 성생활, 이런 생체에 인증할 때 특징 정보,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이 외에는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민감 정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4번에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정보 주체 외로부터 수집하는 현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전송 등 정보 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그리고 처리 정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동의를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353, 정보 주체, 통지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이거는 정보 주체 이외, 이거는 3위로 개인정보 간접 수집으로 봐야 되겠죠. 5번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을 확인하던 중 안내한 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리부서에 대한 내용과 관리 책임자의 성명이 없으므로 316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관리 책임자 성명은 없어도 됩니다. 2023년 9월 1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리 책임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결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을 넣어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해설설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또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것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ISMSP 시험이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판단하면서 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인증 기준들 한 줄 정리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에 9번 심사원이 회사의 ISMSP 인증심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항이다. 다음의 사례에 대한 보기에서 선택한 인증 기준과 사유가 적절한 것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사례.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CISO의 승인을 받아 그룹웨어를 통해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절차에 따라 재개정을 하고 있다. 대표의 승인을 받아도 되지만 대표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CISO도 가능합니다. 심사 시 인터뷰 도중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부서 책임자 모두가 개정된 서식을 인지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구버전의 지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정책 수립 결함 1, 2호로 선정하였다. 맞는 거죠? 이 정책 수립에
뭐 대표적인 결함 사례입니다. 니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에 관한 보호 대책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132 보호 대책 공유 결함으로 선정하였다. 이것도 맞는 거죠? 여기 공유 교육 보호 대책 공유 결함입니다. 디귿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으로 선정하였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이해관계자 검토.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정책 수립에서 임직원이 전달하는 거, 보호대책 공유에서 공유 교육하는 거, 정책의 유지관리, 타당성 검토, 이해관계자 검토 이런 부분이 있죠. 리을 담당 직원 책임자 모두 지침 개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직무별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므로 2.2.4 인식제고 교육훈련 결함으로 선정하였다. 인식제고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보통 연간 교육에 따라서 수행이 되는데 보통 교육 계획 거기에 교육 교육 대상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교육 결과 검토, 다음 교육 반영, 이런 교육이죠. 그래서 사실 인식제고 및 교육에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런 교육으로 보시면 조금 그렇죠. 세모입니다. 그래서 답은 3개,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들, 장애인 인식 개선, 하도급, 성희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런 교육을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물론 이제 직무별 교육, 추가, 이런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3, 6, 9, 12 그런 교육 그런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ABC 온라인 쇼핑몰에 ISMSP 인증심사 중 인증심사원과 담당자 간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에서 도출 가능한 인증, 결함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위험관리 지침 및 계획서를 확인했습니다. 위험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평가는 연일에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 범위 내 모든 서비스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지침 및 계획서의 수행 인력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위험평가 수행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행 인력은 IT 실무 책임자, 현업부서 실무 책임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외부 컨설턴트로 구성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 구성은 변동일 수 있어 위험관리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누가 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별된 위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 및 논의를 거친 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평가 내용밖에 관련이 있는 게 사실 또 없긴 해요. 수립된 위험관리 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1, 2, 3 위험평가 결함이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자세히 이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권고 수준이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좀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관련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관리 체계 점검도 관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지금 이제 위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 위험 평가는 좀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리 체계는 이 전반에 관해서 외부 또는 내부의 독립,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점검을 하는 거니까
1, 2, 3 유형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셀프 테스트, 아, 아, 샘플 테스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